다음에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핫 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도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홈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병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불과 한 2년 전에는 엄청 뜨거웠었는데 오늘은 엄청 차갑네요. 2년 전에 엄청 뜨거웠죠.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하니까 당시 민주당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아니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했던 기억들 다 생생하죠. 예. 근데 뭐가 문제냐고. 뭐야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가 있던 사람을. 뭐예요? 지금도 그래서 윤석열 얘기 서로 데려오겠다고 얘기 당권 하는 사람들. 참 묘하잖아요. 아, 묘하다. 근데 뭐냐고,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국민의힘도 보면서 똑같잖아. 지금 뭐가 다릅니까? 참 묘하네요. 네, 그 참 김호수 묘하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얘기들, 어제 SBS 보도부터 시작돼서 라임, 옵티머스, 우리 많은 국민들 중에서 수조 원대, 수천억 대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있는 사건 아닙니까? 네. 권력형 범죄로서 정관계 로비가 있는 것 아니냐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여기에 대한 실체 규명이 안 됐고요. 수사가 잘 안 됐습니다.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까지 그 관련자가 들어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라임 다 기억하실 텐데 왜 이 사건들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 지내고 난 다음에 여기 변론을 하게 됐는가. 이 사건 수임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청와대 민정실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다면 저는 검찰총장 후보자를 올리기 어렵다고 보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점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관예우 이거는 좀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왜 국민의힘에서 별 얘기 안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고 심각하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도 정관예우 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2년 전에 기억해 보세요. 윤 총장에 대한 검찰총장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쭉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녹취 파일 틀면서 굉장히 뜨거워졌던 거는 항상 후반부에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 후반부의 하이라이트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조용합니까? 다 법사는 빼고.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관예우 잘못했고요. 이거는 검찰에서 있었던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검찰 출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어쨌든 정관예우에서 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돈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도 저는 좀 안타까워요. 주진우 기자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름 올리신 것은 물론 이제 본인은 로펌에서 이름을 올려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뭐 수사 뭐 변호를 하고 이러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펌에서 어쨌든 이제 변호단 이름 올리잖아요. 이렇게 수임을 할 때.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본인은 뭐 수사 관련해서는 전혀 변호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이제 그게 단순히 김호수 후보자뿐만 아니라 정말 검찰 출신의 많은 정관예우들을 했던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목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름을 올리기만 했다. 난 몰랐다. 그거 핑계인데요. 네, 그게 다 돈이죠. 아들 문제도 계속해서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지금 이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예, 여기에 대한 입사 문제에서 지원서에 아버지 이름 쓰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 양식까지 바꿔가면서 우리 아버지 누구 이런 거 쓰게 되는 거 조국 전 장관 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나왔던 건데 여기에 대한 해명이 나는 무심한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무심한 아버지. 이것도 어서 2019년도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지금 또 거기서 조국이 또 그래서 무심한 아버지 얘기를 했지만 자녀 교육에 무심했던 아버지의 심정. 이거 나중에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인사검증할 때 왜 꼭 이런 문제들 제대로 검증을 똑바로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날카로운 이 날카로운 인사검증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 왜 그럴까요? 지금 뭐 정치 현안이 많아서 그런가요? 일단 법사위원 중에 전당대회 출마해 있는 인사들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요하죠. 그래서 네. 지금 아마 현재까지 나왔던 내용들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조금 전에 나왔던 옵티머스 라임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무심한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지금 현재 진행형인 사건 속에서 지금 주진우 라이브의 이 내용들로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법사위에서 보고 있다면 아마 남은 시간 동안 더 화력을 집중할 거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매섭게 몰아붙이지 않는 걸 보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굉장히 엘리트 검사로 잘 나가셨거든요. 좋은 요직에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그냥 좀 지켜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김호수 지금 검찰장 후보자에 대해서 현재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뭐 의혹은 제기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인사청문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지금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게 본인들의 당권 경쟁 관련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주진우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연관해서 본다고 하면 이분이 검찰총장 되더라도 정권 편 들지 않을 거다 이런 어떤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김 빠진 청문회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큰 억측이고 오해다 이런 얘기 분명히 드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인사 추천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때문에 김호수 후보자에 대해서 매선 공세를 이어갔던 게 국민의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 가지고 이거 정치적 중립성을 저 그 후보자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공격하다가 별로 안 하더라고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일단은 국민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데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많은 부분들을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 먹고 인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단은 이토록 문제가 많은 후보자라는 걸 국민 앞에 널리 알리고 그렇게 임명된 검찰총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길을 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판단이 있도록 하는 건데 근데 이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니까 2009년도 6월 달에 이프로스에 올렸던 김호수 후보자의 글을 쭉 보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내용들을 가지고 글을 올린 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과 이분들의 이 김호수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인식은 도대체 뭐지? 영화 대사 중에 누구냐 넌? 뭐 이런 느낌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어서 김호수 후보자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국가관과 그런 정치적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별로 그렇게 큰 공격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공격을 해도 임명을 하니까. 아니 그거는 공격을 해도 임명한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판단할 때는 이게 정말 국민적 눈높이야. 야당이야 당연히 공격. 야당이 어느 장관 후보자나 아니면 공직자 후보자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그냥 정말 잘했습니다. 물론 그런 게 한두 번 있었긴 했군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참고 사항인 거지 가장 이제 대통령 임명을 하실 때는 아마도 저는 국민적 공감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나오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이제 그 야당이 정말 이걸 낙마를 목표로 해서 또는 낙마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공격을 하는 건지 하는 부분에 약간 의문이 드는 건 분명합니다. 네. 1833님께서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게 인사검증하는 사람도 답답할 것 같아요. 정치인들 다 털어보세요. 얘기합니다. 7005님께서 국민의힘에서 서서히 하는 것이 혹시 이번 총장도 일단 되고 윤 총장처럼 돌변하는 거 아닐까요? 미리 암묵적인 약속 이렇게. 그러니까. 네, 걱정돼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 청와대로 차를 돌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5당 대표들과 점심을 먹었어요. 얘기가 많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녀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김기현 원내대표 권한대행 처음에 살짝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방미 성과에 대해서 오찬 등을 가지면서 만나자고 제안이 왔을 때 과거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5당 대표가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5당 대표가 뭐 다 야당도 같은 야당입니다만은 우리가 교섭단체 100석이 넘는 야당과 그리고 지금 열린민주당이나 지금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의석수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과연 여기에 같이 5당 대표로 참석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대통령이 밥 먹자고 할 때 그때 갔어요.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대1 회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이거는 대통령과 함께 무조건 참석하는 게 맞다.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방미 이후 왔던 성과들에 대해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 충분히 공유하고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과 지지층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잘못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언급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흥미롭게 봤던 게 요즘 정의당의 행보가 심상치 않잖아요. 민주당 정부랑 날선 각을 세우고 있는데 역시나 여영국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지금 국회 가면 손실보상법 왜 처리 안 하냐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아직도 현재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또 세게 얘기했더라고요. 이런 측면들에서 여러 정당의 대표들이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매서운 질의하고 질타하는 것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병민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부분 아까 얘기했잖아 본인이 그렇죠. 긍정적 부분은 있습니다. 긍정적 부분은 인정하고 그걸 안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비판을 하더라도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하태경 의원 또 태영호 의원까지 나와가지고 잘한 부분이 있다고 칭찬했잖아요. 그러면 그 잘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 좀 부족했으면 이러면 설득이 되는데 뭐 국민의힘에서 이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대변인 얘기를 하면 잘한 건 하나도 없어. 다 모든 게 잘못됐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잘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얘기하면 저는 훨씬 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담아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처음부터 모든 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야당이 교수님 말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점수를 더 딸 거리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뭐 김기현 원내대표도 가서 이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 거잖아요. 이런 네.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대통령 만나서 야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좀 위반해 주세요.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받고 대통령이 조금 더 진지하게 야당, 제1야당 아닙니까? 네. 제1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얘기도 들으면서 같이 대화 소통이 돼야 되는데 다녀오고 나서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 보니까 내 말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 이렇게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걸 당장 반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100%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그거 듣고 또 대통령이 정책을 위반하는데 참고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좀 시간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준석 돌풍이 거셉니다. 어떻게 지금 흘러갈까요? 우리 장유유서 순서로 김병민 먼저. 이 장유유서 우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얘기를 해갖고서는 어제 오늘 뭐 하루 종일 뜨겁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도 약간 동변상련의 심정에서 자신을 투영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를 했고 국회의장을 했습니다. 의장을 했고 뭐 당대표를 당에서는 2번을 당대표 했습니다. 정세균 개가 있을 정도로 SK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그리고 나면 다음 대통령 가는 길이 우뚝 설 줄 알았지만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장유유서라는 게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 장유유서대로 하면 내 차례인데 이런 느낌이 자꾸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온갖 질타가 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쏟아지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관심 가져주는 거 고마운데 이게 너무 깊게 이 본인의 그런 느낌들까지 투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이준석 띄우기 아닐까요? 고도에. 이준석을 띄우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다시 왜냐하면 정세균 전 총리가 본인이 해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유유서란 말이 있지만 이준석 지금 최고위원의 돌풍은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륜 문제 때문에 이게 잘 될지는 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장유유서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깎았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냥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정세균 전 총리는 이런 이제 현상, 그러니까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륜을 중요시하고 또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과연 잘 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다라고 그런 뉘앙스를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말을 하는 바람에 도리어 저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지 네. 않았다는 거죠, 제 말은. 우리나라 언론 지형을 보면 그 말이 어떻게 쓰일 거라는 거는 아셨을 텐데. 그럼요. 그리고 그 전체 맥락을 다 들어봤어요. 요 말씀하셨던 내용 딱 짜갖고서는 문단 주고 고등학교 3학년 수학능력 시험 언어 영역 문제로 낸 다음에 행간에 담겨진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연 정세균 전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이준석 전 최고에게 거기에서 또 긍정적인 의미를 하려고 수능 문제가 왜 그렇게 나와요?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튼 장유유서 논란 덕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당대회가 대히트치는 모습이 됐고 여기에 질세라 지금 후발주자로 있는 박용진 의원이 막 뛰어나와갖고서는 때가 어느 때인데 장유유서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에게 몰리게 되는 이런 민심의 바람 흐름들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주자들도 저는 굉장히 좀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정세균 전 총리한테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고맙다니까요. 이런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러나 경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뉘앙스로 얘기했다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8237님께서 정세균 전 총리 이야기하는 프로 직접 들었는데요. 장유유서가 핵심이 아니었어요 얘기하고요. 9212님께서 대구 시민으로
이준석 당선되면 다시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준석 돌풍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민의힘한테는 큰 자극이 되겠어요? 예, 긍정적인 효과라고 분명히 볼 수 있고요. 이제 네. 오늘부터 여론조사가 돌아갑니다. 오늘 쉬었다 해요? 아니 오늘부터 네. 돌아갑니까? 그 얘기는 네네. 그 얘기는 쉬었다가 6시에 이슈 티키타카 이어가겠습니다. 좀 쉬자고요. 네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2살 성준이의 시간은 2년 전에 멈춰버렸습니다. 고작 10살이었던 성준이는 학교에서 무서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시설관리 담당자의 실수로 갑자기 방화 셔터가 내려가면서 성준이의 몸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성준이. 2살 터울의 성준이 형은 사고 현장에 같이 있었지만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하다가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두 아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점점 지쳐가는 성준이 가족들에게 희망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보여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제주도에 비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남권과 경남권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전북과 경북에 비 오다가 새벽에 우선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구름이 발달해 시간당 15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때가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수도권에서 비가 시작돼 아침부터 오전 사이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러나 영서지방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강한 따뜻한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상층에는 한기가 위치해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한 비가 쏟아질 텐데 낮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까지 있을 걸로 예상되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레는 대기가 더욱더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제주 대부분 지방에는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 북부 서부에는 10에서 30mm 정도, 중부도 대부분 지방 5에서 10mm의 비가 27일 낮까지 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영서지방에 가시거리가 좁혀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 2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블룸버그가 매달 집계하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에서 한국이 5위로 상승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갔던 가족들이 모두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운데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70대만 홀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경북 안동에서 나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기 혐의를 받는 라임 옵티머스 펀드 운영자를 변론한 적 없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같은 로펌에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변호사 A씨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제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서지현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과 관련된 투자해주는 세제 혜택 확대를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합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김병민 비대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네, 아까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죠? 이준석 돌풍 예. 계속 돌풍이 당내에서도 막 몰아칩니까?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진짜 되느냐가 진짜 되느냐? 이제 궁금한 건데 네. 오늘이랑 내일 여론조사가 돌아가요. 예. 그리고 원래는 컷오프를 할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등록하는 사람들이 한 보통 3명, 4명 되니까 전대를 가면 되는데 이번에 8명이나 등록해서 5명으로 예비 경선을 합니다. 그리고 예. 오늘 내일 여론조사고 금요일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 이 5명이 누가 들어가느냐 네. 그리고 여기에 1등을 누가 하느냐를 보면 이게 진짜 여론조사만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야라는 게 금요일에 그 뚜껑이 좀 열릴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이 바람은 불어 인기는 있어 그래도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유는 그거예요. 이 이제 여론조사 지금 여론조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인데. 그러니까 50대 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대 50인데 그것도 이제 김병민 의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당심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사실은. 또 본선에 가면 7대 3이잖아요. 70% 30%니까 당원이 70%를 하다 보니 그분들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도 지금 계속 대구를 내려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는 박근혜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럼 결국 당심을 얻겠다는 의도라고 보이지는데 당심 얻지 못하면 사실은 당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당심도 일정 부분 여론조사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대세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그걸 찍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니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 결과처럼 이준석 전 최고가 될 건지 아니면 당심에서는 이걸 못 찾아서 중진이 될 건지 이게 지금 사실은 관전 포인트죠.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 네. 얼마 전까지 당대표가 될 거라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요 할 정도로 네. 여론조사에서 계속 지지율이 밀리고 떨어지는데요.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여론조사는 누가 뭐래도 인지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정치를 오래 했지만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대중정치는 아니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네. 비해서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사실 예능부터 시작돼서 거의 모든 방송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보다 네. 지금 이준석 나경원 이 양강구도로 지금 재편되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은 분명하게 그런 내용들이 보이고요. 네.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했던 얘기들이 상당히 좀 기존에 있었던 질서랑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됐다고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하는 기존 사람들은 다음번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호영 대표가 안 될 거다 싶으면 주호영 대표에게 섰던 표들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 옮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지금 하나의 전망일 뿐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금요일 5명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합종 연행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예비 경선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심지어는 단일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 표가 몰려갈지는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예측론을 가지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이게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예측을 하면 사실은 이준석 전 최고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거의 반반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6747님께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문제 제기했는데 경선을 보니까 2030 세대와 호남 지역 비율 너무 낮던데 사실인가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두고 본선 여론조사의 비중을 가지고 아직 결정을 안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세대 간 반영 비중을 얼만큼 둘 것인가 그리고 지역 간 반영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가 이제 당원에 대한 전통적인 구조를 보면 당원 숫자가 TK나 영남 지역에 있는 당원 숫자와 호남의 당원 숫자가 차이가 현격하게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보정을 했고 여론조사에 돌리게 되면 특정 지역에 대한 민심을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통계학자이기 때문에 유경준 의원이 언급을 했던 상황이고 네. 아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내일 또 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국민들의 민심들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가는 게 온당하다고 보죠. 7693님이 이준석보다는 김병민이죠.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분이시죠. 출마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김병민 출마를 하라니까 안 하고. 출마하니까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뭐야? 이준석 최고위원이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이 정도로 그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들을 한껏 높여놨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롯해서 많은 대한민국 정치권에 긍정적인 의미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신 결과물들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서 서로 상처 주고 개파 논쟁까지 끌고 나오고 그러다가 결과물이 국민들이 보는 거라 또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때로 봅니다. 개파 논쟁 물어보자고. 왜 친이계가 네. 주호영 의원을 밀어주자 이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주호영 대표가 과거에 친이계였던 건 맞죠. 그렇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유승민 대표랑 친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다 사실은 맞아요. 근데 네. 정치라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윤석열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냐 반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냐 시기에 따라 다 다른 거지 않습니까? 아, 윤석열이 왜나요? 그래서 지금 이 개파 논쟁을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대표가 된다고 하면 큰 어떤 변화나 아니면 새로운 바람이 불겠지만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예컨대 또 이제 안 되면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당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변한 게 없구나 이런 비판을 직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준석 바람이 부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정치 사회도 그렇고 왜냐하면 주요 정당에서는요 30대 대표가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어요. 소수 정당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 이런 돌풍 자체가 우리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넣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YS DJ 때 30대 기술원도 있었죠. 오직님께서 낙동강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는 것을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이준석 당대표 확실 얘기합니다. 2828님 김병민은요 100권 던전설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여기까지. 이준석 그렇게 씨는 욕심이 많았어? 이준석은 진짜. 당권 40살이 안 돼서 대권에 너무하네. 나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김병민은 대권 대권으로 때문에 가실 거예요? 지금 당권을 놓은 거죠. 그런데 개파 논쟁 개파 논쟁입니다. 개파 논쟁이 있고 설전은 있고요. 계속 이슈는 있고 흥행도 있는데 아젠다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는 또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제일 잘하는 게 딱 말을 갖고서는 언론과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논쟁을 끌고 가는 건 최고입니다. 제목거리를 던져주는 거. 예, 그거를 뽑아내는 거는 최고인데 그러니까 관심이 촉발되지만 정작 중요한 시대적 화두를 던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잘 안 나와요. 네. 지금을 관통하는 최고의 시대적 화두 저는 메타버스 새로운 가상세계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길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미래 먹거리 산업들은 어떤 거 이런 얘기들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대권 도전은 준비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맞아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잘하고 있지만 아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점은 이 젠더 논쟁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여성 맞아요. 문제까지 끌고 그것도 갈 수 있는 것 논란이 될 아니냐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더 맞아요.
그 전당대회 내에서 폭발적으로 나와주면서 당의 입장들이 정리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죠. 핵심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 지금 보면 개파 갈등만 계속 신구 간의 갈등, 중진들은 이준석 공격하고 이준석은 또 거기 방어하고 그러면서 공격하고 이런 내용밖에 안 나와요. 자동차 얘기 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니 이런 그렇죠. 얘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비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당이 어떤 컬러를 가지고서 어떤 쇄신책을 갖고 접근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어. 이 부분은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후에는 너무 이렇게 서로 중진이니 신인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홍보 아니면 소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참 당권 주자들이 그리고 국민의힘 분들이 이슈 티키타카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김병민 위원님, 최주봉 교수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